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동북아 관계 가레드팀의 돌발 행동 때문에 상당한 긴장감이 감도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레드팀의 도발이 거세지며 오히려 한국이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자 중국이 러시아에게 선을 넘지 말라며 일갈애쓰는데요. 높아지는 한국의 위상에 동북아시아 균형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최근 한미연합군이 합동훈련을 실시하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듯 도발을 시전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영토에서 한국을 겨냥한 핵훈련을 진행하며 동시에 96발가량 핵폭탄 투하 연습을 감행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16대의 폭격기가 ALCM을 한반도로 쏠 경우 96발 ALBM을 쓸 경우에 64발의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한국을 겨냥한 훈련을 하는 기행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러시아가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이도훈 주러시아 한국 대사와 모스크바 외무부 청사에서 만나 공식적인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루덴코는 한국 당국은 한반도 정세 고조를 촉발하는 본질적인 대결 노선을 제고하고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 안정을 보장하며 효과적인 화해의 길을 찾는 길을 택하라. 또한 북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춰야 한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한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를 파괴한 책임은 한국의 지도부에 있다라며 가만히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발언을 남겼는데요. 대결 노선이 생긴 본질은 레드팀 때문인데 이에 대하여 한국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러시아의 선 넘는 발언에 대하여 한국은 좌시하지 않았는데요. 대한민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이러한 도발에 즉각 대응하며 한국은 마음을 먹으면 2달의 시간만 있어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일단 결심하면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라며 러시아의 대응에 대하여 강대강으로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실제로 서균열 서울대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명의교수도 미국의 핵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처럼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면 150명 정도의 정예 요원이 8주가량이면 플루토늄 기반 시제품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기술은 사실상 언제든지 핵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런 의견에 서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러시아 압박을 실행할 것이다. 푸틴이 대한민국의 무게를 절감하도록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해 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매우 강력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모욕한 것에 대하여 규탄하며 핵 개발에 대한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라며 러시아의 도발에 강력한 맞불 작전을 사용하며 핵을 우리가 만들어버리겠다 강수를 두었습니다. 이에 먼저 한국을 상대로 연습훈련을 진행했었던 중국이 러시아를 저지시키는 동시에 한 발 물러서는 모양을 보였는데요. 중국 외교성은 러시아의 도발과 한국 국방부의 발표 직후 북러 협력 확대는 양국의 이해, 증진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동아시아 지역 등 국지적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자칫 잘못해서 세계 수준의 갈등 구도를 심화하는 일이다. 한국은 중국과 언제든 대화가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동북아 평화 유지의 의지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라며 러시아에게 한국을 건드려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대화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핵을 만드는 것보단 대화로 소통하자고 말하며 한국의 기세에 눌려 기존 입장을 철회했는데요.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이런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하며 동북아시아 힘의 균형이 점점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핵을 보유할 수 있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리며 현재 상황을 깔끔하게 요약하여 한국의 기세에 중국도 한 수 접었다는 것을 시사하였는데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강경 대응이 중국과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 보시나요? 이처럼 대한민국이 강하게 나가자 한미동맹은 더욱 끈끈하게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러시아는 이런 모습이 탐탁치 않았는지 한국을 향해 한미연합에 기대지 말라며 주제넘는 경고를 날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한국 첨단방 위산업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화력을 보여주자 러시아가 최근 들어서는 한국에게 제대로 꼬리를 내리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의 군사도발 행동과 러북 동맹 강화가 이어지며 오히려 주한미군 유지 및 강화의 근거가 되어버렸는데요. 최근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한국 방어를 위해 3자다자 훈련을 비롯해 28,500명의 병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강력한 경제적 이익과 결합된 지리적 현실은 한국을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이자 우리가 방어해야만 하는 조약 동맹으로 만들었다라며 주한미군을 진강하고 러시아, 북한, 중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열변을 토했습니다. 단순한 일개 군인이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에게서 나온 말이라 미국 하원에 상당한 파급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러시아는 이런 상황이 불편했는지 러시아 외무부를 통해 러시아가 미국에 제안한 안보 보장 요구가 무시된다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한국도 이와 관련해 연관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겁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주한미군이 확대되는 등 미국을 믿고 나대지 말라며 주제넘은 말을 한 것인데요. 그러나 러시아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으니 25일 육군은 25일 천무로켓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죠. 훈련에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유도탄 48발은 사격장에서 55km나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천무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한 무기체계이다라며 국내 기술력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냈습니다. 천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맞설 우리 군의 대화력전 핵심 수단으로 최대 사거리는 80km로 고폭 유도탄과 분산 유도탄 발사가 가능한데요. 표적지 탄착 오차가 15m에 불과해 엄청난 정밀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장병 190여 명과 천무 7대 및 대포병 탐지 레이더에 더해 해군 함정과 공군 전투기 등 80여 대의 합동 전력도 투입돼 군의 통합 대응 체계를 확인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오물풍선이나 날려대는 북한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초토화된 표적지가 그들의 미래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정밀한 기술력으로 인해 지난 21일 폴란드와 2차 무기 수출 계약이 체결돼 화제가 되었는데요. K9 자주포와 K 전차 등 한국 돈으로 6조에 육박하는 엄청난 계약으로 또 한 번 잭팟을 터뜨려 K국방의 저력을 보여줬죠.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16조 9천억 원을 달성했고 22년 4개국의 무기를 수출하던 것에서 23년 들어서는 12개국에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전했습니다. 수출 품목 도입 품목에서 12품목으로 실적으로 한국 무기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에 근접한 수치로 보입니다. 이런 국군의 저력에 러시아는 기존에 대응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며 꼬리를 내렸는데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푸틴이 김정은과 체결한 조약과 관련 이번 조약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미 어려운 동북아 지역 상황을 약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보내는 경고니 한국은 이해심을 가지고 수용해달라라며 이미 사이가 안 좋은 미국은 어쩔 수 없지만 한국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 발표해 러시아라는 이름답지 않게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건데요. 자주 국방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러시아, 중국,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러시아가 꼬리 내리게 만든 우리의 방위산업의 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보시나요? 루마니아가 1조 3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지난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K9 자주포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자주포 입찰에는 독일의 명품 자주포 PGH-2000과 티르키의 푸트나 이가 도전장을 냈지만 결국 루마니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가 최근 7년간 도입한 무기 사업 중 최대 규모로 루마니아는 폴란드, 티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에 이어 유럽의 6번째 K9 자주포 도입국이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공영방송은 최종 도입이 결정되자
이를 긴급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군은 한국 회사로부터 K9 썬더 곡사포 54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84대의 지원 차량과 17영발 이상의 155포탄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대구경 대포는 단네발의 명중으로 경기장 크기의 지역을 파괴할 수 있으며 1분에 8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포병 병력이 자주포가 아니면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계약은 루마니아에게 해결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첫 18대의 K9은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300km 떨어진 곳에 있는 창원 공장에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 곡사포는 2년 반 후에 루마니아 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다음 36대의 곡사포는 루마니아에서 조립될 예정입니다. 제조사에 따르면 K9 썬더는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주 다양한 기후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덥고 뜨겁거나 아주 춥거나 말이죠. 그리고 노르웨이, 인도 및 심지어 호주 및 크로아티아, 중동에서 혹독한 기후 조건들 테스트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유럽의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전을 통해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한국군과 한국 기업의 무기체계 개발 경험의 결실입니다. 또한 실제 전투에 사용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K9은 북한의 포격에 대응했습니다. K9 제작사는 10만 명이 넘는 직원과 6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9를 제작하는 한화는 한국에서 7번째로 큰 기업입니다. 루마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가장 놀라면서 큰 반응을 보이는 국가는 러시아가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K9 자주포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며 연평도 해전에서 북한의 구식견인 곡사포에 의해 격파된 자주포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에 한국산 K9 자주포를 배치하면서 자국이 세계 최고 자주포라고 떠벌린 PLG-5에 비하면 형편없다고 말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신화군 사망은 아시아 최고라던 K9은 실전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긴 사거리와 고성능은 전혀 발휘하지 못했고 오히려 육문 가운데 절반이 파괴됐는데 그 산문을 파괴한 것은 구식 견인곡사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들이 K9를 구매한 것은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 기술과 민간 자동차 기술 생산 라인 등 많은 것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K9의 성능이 우수해서 수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선물을 줬기 때문에 수출이 성사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연평도 해전은 북한의 느닷없는 선제 공격으로 인해 K9 자주포 6문 중 3문이 고장나긴 했지만 K9 자주포가 북측 도발 원점에 집중 사격을 해 초토화시킨 바 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탄착군 형상 분석 결과 사거리 공산 오차와 편의 공산 오차가 카탈로그 데이터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불과 80여 발을 발사했지만 북한의 해안포에 의해 10배의 위력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K9 자주포에 이중 고폭탄이 장착되어 한 발의 포탄이 터지면 수십 발의 자탄이 함께 터져 실제로는 수천 발을 쏜 것과 맞먹는 타격을 줬다고 했습니다. 미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K9의 대응 포격 위력에 북한군은 큰 충격을 받아 서부 전선을 막고 있는 북4군단이 노이로제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중국인들은 K9 자주포가 실전에서 형편없는 자주포라고 믿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사느냐고 이상해하며 이번에 루마니아까지 구입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며 이 기사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K9는 쉽게 터진다면서요? 감히 사려는 국가가 있나요? 괜찮습니다. 해외의 그 무리들은 모두 문외한입니다. 몇 년 전 한국이 미치고 팔았다고 외친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자주포가 인정받은 것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한 개당 거의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요점은 한국은 그 가격에 그것을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동생인 한국은 무기 판매에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는 반면 우리의 형인 러시아는 무기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사업이 그렇게 좋은가? 한국 K9은 좋은 장비입니다. K9 미친 듯이 팔려요. 중국의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들어왔던 K9 자주포에 대한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 뒤늦게서야 얼마나 위력적인 무기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K9 자주포를 살해한다는 소식에 중국인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텐센트에서는 지난 5월 베트남이 한국의 K9 자주포를 살해한다고 홍콩 언론이 중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베트남이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K9 자주포 성능을 칭찬하고 베트남 포병 사령관이 K9를 신속하게 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 중국 네티즌들은 베트남은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없고 해안에 포병만 배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K9는 엄격한 실용 테스트를 통과해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미래 사업의 기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K9이 실제로 이들 국가의 최고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전의 국제무역 주문도 유럽과 미국의 자주포 수출을 압도했습니다. 중국 말고 전 세계가 K9를 좋아하는데 일본도 스스로 못 만들면 K9를 샀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베트남은 해안에 K9를 배치해 중국의 해상 공격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였는데 K9의 정확성과 위력에 중국인들은 이제서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K9 자주포를 배치한 인도나 구입하려는 베트남이 자신들과의 국경에 배치하려 하지만 중국산 PLG-5가 스펙상 월등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PLG-5는 사격과 동시에 차체가 출렁이며 그야말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며 실패한 자주포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미 중국군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육군은 약 2여여 문의 화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PLG-5의 수량은 300여 문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PLG-5 이후 사실상 장거리 타격에서 자주포를 배제시켰고 현재는 자주포 대신 방사포를 다변화시켜 기존 자주포 부대를 방사포 부대로 개편시켰습니다. 중국은 80년대 서방과의 교류가 진행되면서 서방의 기술을 받아 PLG-45를 만들었습니다. PLG-45와 같은 경우는 사우디와 쿠웨이트 45문, 방글라데시, 알제리, 파키스탄에 수출 실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후 자신들의 기술로 만든 오형은 어떤 나라도 사지 않았습니다.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PLG-5 자주포의 사우디 수출 단가가 대당 740만 달러였다며 그 비싸다는 독일의 PGH-2000 자주포 500만 달러인데 이보다도 높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K9 자주포는 3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루마니아의 자주포 사업에 폴란드가 끼어들어 제안했지만 초기 단계에 거부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크랩 자주포를 수출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왜 국산 크랩 자주포를 더 생산하지 않고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랩 자주포는 폴란드가 기술이 없어 조립만한 영국의 포탑과 한국의 차체를 결합해 만든 자주포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훨씬 더 들고 완성도도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크랩 자주포가 큰 활약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독일산 PGH-2000을 운용해본 한 병사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크랩은 미완성이고 잘못 생각한 매우 조잡한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포탑과 차체와의 결합에서 불완전성이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제 미국에서도 테스트를 하려 하는데 이번에 루마니아 도입까지 확정되면서 유럽은 물론 아시아를 넘어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찾는 자주포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 300대는 반드시 사야 합니다. 신께서 루마니아 정치인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이 결정을 극단적이고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해주소서. 루마니아에서 K2 전차 실사격 사진이 공개되자 루마니아 내에서 큰 환호와 탄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1315일까지 루마니아 갈라치에 있는 스마르단 트레이닝 센터에서 K2 전차 사격 및 기동 시범 행사를 벌였습니다. 루마니아에서 K2 흑표 전차가 실사격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실사격은 루마니아와 한국 양국의 군 고위 관계자와 정부 대표, 현대로템 기업 대표단이 참가했는데 루마니아가 K2 전차 도입 마지막 사인을 하기 전에 하는 시험이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군사매체 아밀 레코그니션은 관계자들은 이번 야전 및 사격 시험은 단순한 장비 평가 절차뿐 아니라 루마니아와 한국 간 방산 계약 내용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궤도 장비의 현지 실사격은 계약 체결 전 무기 성능 평가를 위해 거치는 마지막 단계이자 이번 사격 결과에 따라 K2전차 계약 금액과 대수등 수출 규모와 시점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은 10조 원 규모로 500대를 수출하려고 하려고 있고 루마니아는 300대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날 훈련장에는 태극기와 루마니아 국기를 단 K2전차가 등장했는데 실제로 전방에 있는 전차를 향해 폭격을 가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런데 K2전차가 사격하는 목표물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K2전차가 불을 뿜으며 사격하는 목표물은 러시아제 전차와 장갑차들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는 큰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데 적국을 러시아로 가정하고 K2전차 테스트에서 러시아제 전차를 격파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격 시험은 정지 및 기동 상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표적을 맞추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12km 떨어진 표적을 맞추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K2전차가 화염을 내뿜으며 사격을 하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되었는데 정확하게 명중하며 K2전차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를 올린 루마니아 매체 프로파트리아는 새로운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루마니아에 납품되는 K2전차에는 공개되지 않은 모듈러 합성갑과 폭발적인 반응성갑 블록을 모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취약하고 지적받던 K2전차의 장갑 방어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K2전차의 사격에 무참하게 격파되는 러시아제 전차들이 보였는데 놀라운 기동성과 화력에 반한 루마니아 네티즌들은 세계 최고 탱크 중에 하나, 에이브랍스와 레오파드와 탑3 안에 들어있다. K 블랙팬서는 루마니아를 지키는데 가장 적합하다. 마침내 우리도 새로운 탱크를 얻는다. 우리가 이 탱크를 사면 정말 좋을 것 같아라고 반응했습니다. 또한 K2전차의 도입을 간절하게 바라는 한 루마니아 네티즌은 최소 300대는 반드시 사야 합니다. 신께서 루마니아 정치인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이 결정을 극단적이고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역사적으로 전차의 진심이었습니다. 과거부터 자국 전차를 개발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지만 기술력이 부족했는데 구소련 T-55 전차를 베이스로 전차를 만들었고 1994년 TR-85M1 비노줄들소이라는 자국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차는 엔진 공간이 높고 연료 소모율이 높으며 만성적인 누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현대 대전차 화기나 철갑탄에 대부분 관통될 정도로 종이장갑이고 현대적 포탄을 쓰기도 어려워서 형편없는 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차를 떠나보내고 세계 최강이라는 최신형 K2전차를 구입한다는 소식에 루마니아인들은 설레어하고 있습니다. 당초 루마니아는 미국 에밀A 에이브랍스 전차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무부가 제시한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프랑스 군사매체 메타 디펜스는 루마니아에 제시된 에이브럼스 탱크의 가격이 너무 높다고 밝히면서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를 위한 100억 유로 14조 원의 특별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전차 이외에 F-35A 스텔스 전투기, HIMARS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등 구매가 필요한 장비가 많아 루마니아는 전차 구매에 과도한 예산 소모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메타 디펜스는 폴란드에 수출된 현대로템의 K 전차가 대당 1.900만 달러 257억 로, 대당 2.5003, 0만 달러 406억 로 옵션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비싼 가격을 갖는 에이브럼스 탱크의 반값에 가까워 루마니아가 K 전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로템의 K 전차는 에이브럼스와 동일한 120활강포를 갖춰서 동등한 화력과 10톤 정도 가벼워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현대로템이 현지 조립 생산 지원과 루마니아 방위산 업체에 기술 이전까지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에이브랍스 와레오파드를 탈락시켰는데 K 전차의 가성비에 비해 이들 전차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노르웨이는 K 전차를 시험평가하고 이번이나 추천했지만 정부의 결정으로 독일 레오파드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 레오파드 EA8 전차를 대당 3천만 유로 46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와 독일 레오파드를 사려면 대당 500억 가까이 취해야 하지만 한국산 K 전차는 비슷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반값인 250억이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K 전차를 실사격 시험을 하고
구입한다는 소식에 군사에 관심이 많은 루마니아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K2 전차의 후속 모델인 K3 전차를 사야 한다거나 독일의 차세대 전차 KF-51을 선택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루마니아 내 전차 전문가들이 나와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루마니아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맙소사. 우리 프레첼은 치위 주세요. 하느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백성이 이번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 관점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K는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된 전차입니다. 그리고 에이브람스 와레오파드에 비해 무게가 더 가볍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흥미로울 것입니다. 폴란드에 비해 장갑이 더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탁월한 탱크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한국과의 거래가 가능한 한 빨리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동맹국들이 발목 게임을 중단하고 인수와 함께 지옥을 움직이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KF-51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인메탈은 헝가리를 탱크 개발에 자금을 참여시켜 현지 생산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헝가리는 자체 탱크를 제작할 기회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KF-51이 만들어질지 지켜보자.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독일군이 KF-51을 가져갈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헝가리인들이 하게 놔두고 나는 이 나라에서 다른 일을 하고 싶시. KAT 미사일, 칼구스타프, 드론, 포병, 예비 탱크 장교로서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K 블랙팬서 탱크는 레퍼드 EA8보다 우수합니다. 가변 간격을 갖고 있어 최대 60%의 경사도를 다룰 수 있고 거친 지형산과 언덕에서 전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1500마력 엔진에 무게가 55톤이므로 27마력티의 비율을 갖는다. 루마니아는 산과 언덕이 23을 차지합니다. 나는 요청이 있습니다. 러시아인의 말을 믿지 말고 일부 정치인처럼이 나라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K2 전차를 도입하면 국가의 방어 능력이 회복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계속 읽으면서 두 가지 유형의 탱크가 필요하지 많고 에이브럼즈만이 더 낫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K2와 에이브럼즈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탱크입니다. 에이브람스는 70톤 정도 무겁고 K2는 50톤 정도 더 가볍습니다. K2는 전국 도로에서 훨씬 쉽게 운송될 수 있습니다. 에이브럼즈는 사용 시간당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더 많이 소비하고 다른 유형의 연료를 소비합니다. K2는 루마니아와 같은 기후 및 지형 조건에 맞게 특별화 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가벼워서 말하자면 늪지대에서도 더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산이 많고 숲 우거진 지역에서는 더 좋으며 크기가 더 작고 경사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무 사이로 더 쉽게 움직여 기울이거나 위로 향할 수 시스템이 있어 타격 각도가 증가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다면 K2는 국내에서 다소 생산이 가능하고 에이브람스보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더 빨리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루마니아는 K2 전차를 도입하면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드를 구입하는 것에 비해 절반에 가깝게 들지 않는데 이렇게 남은 비용으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루마니아는 K2 전차 외에도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까지 도입해서 제2의 폴란드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한 루마니아 네티즌은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K9K, K21 REDBAC K 루마니아 ELBIT에서 생산한 포탑 장착 가능은 루마니아 군대와 루마니아 방 위산업 모두에 큰 도움이 될 루마의 완벽한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지하게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2030년경에 경쟁력 있는 장비를 갖춘 군대를 보유하는데 도움이 될 유일한 길입니다. 2026년으로 예정된 양산을 향해 오늘도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최초 양산 물량 20대를 계약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들이 하늘을 누비는 걸 보게 될 날이 머지 않았는데요. 그 KF-21을 내용물까지 완벽한 우리 전투기로 만들기 위한 과정도 척척 진행 중입니다. 바로 엔진 국산화입니다.
엔진까지 국산화하면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어느 나라에 어떤 형태로 수출할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최근 한화에서 개발하겠다는 KF-21 엔진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 미국도 감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KF-21이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간 부품들이나 장비까지 모두 국산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KF-21의 국산화율은 65%로 이전에 개발되었던 우리 전투기들에 비해서는 확연히 높은 국산화율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3분의 1은 외국산 부품이나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투기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엔진도 그 3분의 1에 들어갑니다. KF-21의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에서 개발한 F414-400K로 미국에서 항공모함 함재기로 쓰는 FA-18EF 슈퍼 호넷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즉, 미국산 엔진을 갖다 KF-21에 넣은 건데요. 현재 이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라이센스를 따내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의 원천 기술이 KF-21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지요. 그 때문에 엔진을 국산으로 바꾸지 않는 한 KF-21을 외국에 수출하거나 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미국은 자국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경쟁 상대인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조적인 나라에 KF-21이 수출되는 걸 원하지 않을 거고, 그럼 KF-21의 수출길도 좁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 엔진 국산화를 하지 못한 시점에서 KF-21은 성능과 별개로 세계 방산 시장에 있어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전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KAI라고 처음부터 미국 엔진 사서 쓰고 싶었을까요? 엔진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다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닌 걸 넘어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고난도 기술입니다. 현재 기준 KF-21과 같은 최신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을 만한 엔진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이렇게 6개밖에 없으니 말이죠. 말 그대로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의 나라만이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도 중국이 35년 동안 전투기 엔진 개발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터빈 블레이드 파손이나 출력 저하와 같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등 이 6개 나라 사이에서도 국가별 기술력 편차가 심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인 엔진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엔진의 라이센스를 딴 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었던 가장 나은 타협안이었다 봐야 할 겁니다. 그럼 전투기 엔진은 어떤 식으로 만들기에 6개 나라밖에 못 만든다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전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 엔진은 최소 수톤에 달하는 기체를 하늘로 띄워 음속을 넘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자동차 엔진과는 들어가야 하는 기술 수준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실 건데요. 엔진 소재만 해도 1500도 이상의 고온을 버티면서 수천 수만 시간을 작동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적지 않은 나라가 떨어져 나가는데요. 특히 초음속 전투기의 경우 모든 항공기 중 가장 거칠게 다뤄지기에 더욱 강한 내구도가 필요하지요. 또한 전투기는 적에게 탐지되는 걸 막기 위해 일반 여객기보다 훨씬 고고도에서 훨씬 고속으로 기동하기에 출력도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투기는 추가 연소 장치인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는데요. 기본 출력으로 인한 온도에다 이 애프터버너로 인해 생기는 열까지 더해지면 전투기 엔진은 무려 2000도 이상의 초고온에 노출됩니다. 이걸 버틸 내구도를 갖추면서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경량화된 소재를 만들어야 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항공 엔진 제작사 P&W도 자사 대표 엔진인 F119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만 1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걸 실제로 F22에 장착해 테스트하는데 또 14년이 걸렸으니 F22 엔진을 만들고 실전에 쓰일 수 있을 만하게 만들기까지 총 26년이 걸린 거나 다름이 없지요. 단순 기술력뿐 아니라 그동안에 들어갔을 돈까지 생각하면 선진국이 아닌 이상 도전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한 어려움에도 KF-21 엔진의 국산화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건 단순히 향후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KF-21 이후의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 혹은 KF-21 자체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라도 엔진을 국산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국산화율 65%만으로도
자국 전투기들과 방산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든 걸 본 방산 선진국들이 엔진 등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으리란 건 불보듯 뻔하지요. 따라서 다음 전투기부터는 좋든 싫든 더 성능 좋은 엔진을 넣으려면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조종사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6세대 전투기에 미사일을 달려면 최소 1만 5천 파운드 이상의 추진력이 필요한데 이 정도 수준 엔진은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MCTR 등을 통해 수출을 규제합니다. 6세대 전투기는 미국조차 그것도 유인기로 2030년대에야 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 좀 더 와닿는 걸로 예를 들면 스텔스 전투기용 엔진만 해도 미국이 외국에 판 사례가 없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그리도 말하는 KF-21의 스텔스화를 실현하려면 우리 손으로 엔진을 만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다행히도 KF-21의 스텔스기화라는 꿈은 버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KF-21에 탑재되는 엔진을 국내에서 라이센스 생산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최신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선 건데요.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최신 전투기 엔진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에 대해 다룬 기사에서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르면 2036년까지 첨단 엔진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GE와 P&W, 롤스로이스 등 세계 주요 항공기 엔진 제조 업체들의 주요 부품 공급사란 것도 강조했는데요. 실제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항공기 엔진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업체로 자체 엔진 개발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관련 기술 역량은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이낸셜 타임스를 포함한 외신들도 한화가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선다고 하자 크게 다룬 거지요. 외신들에서 한화의 전투기 엔진 개발을 대서특필한 것은 단지 그들이 최근 K9 자주포 등을 통해 국제방산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서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F-22의 엔진인 F-119를 만든 P&W와 엔진 개발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어서인데요. 자체 엔진 개발 업체가 아닌 곳이 P&W와 같은 대형 업체와 이러한 파트너십을 맺은 경우는 일본의 IHI나 독일의 MTU와 같은 일부 선진국 업체들 외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항공기술 역량이 선진국들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이니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지요. P&W와의 파트너십은 그런 상징적 의미 외에 실제 엔진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P&W의 F-119 엔진을 쓰는 F-21을 벤치마킹해 만들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KF-21이기 때문입니다. KF-21은 과거 베이비 랩터라고 불렸을 정도로 기체 디자인이 F-22와 유사하고 그 때문에 기동성 등에서도 비슷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형태뿐 아니라 기동성까지도 유사한 기체의 엔진을 개발해본 업체와 협력하는 만큼 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P&W는 한화가 개발하는 새 엔진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화의 이광민 항공사업부장은 자세한 내용은 아직 사업상 기밀이라 내년에야 공개할 수 있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엔진 소재와 설계와 관련된 프로세스 절차를 P&W를 통해 상당 부분 습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엔진에 들어갈 60여 개의 소재 중 17개는 이미 개발을 시작했다는데요. 그 덕에 실제 개발에 걸릴 시간은 당초 한화가 밝힌 것보다 빠른 10년 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광민 부장의 말처럼 된다면 P&W가 F-119 엔진을 개발하는데 걸렸던 14년보다 4년이나 더 빨리 우리 엔진을 개발하게 되는 건데요. 한화의 자체 엔진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 공군의 세계에서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의 항공잡지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은 최근 발간된 6월호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공군력을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했는데요. KF-21이 실전 배치될 경우 인도와 중국을 넘어서 세계 3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냈습니다. 물론 이 KF-21은 엔진 국산화가 안 된 현재 버전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전투기의 엔진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공군력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동종의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할 때 해당 기체들의 엔진으로 라이센스 판매를 할 수도 있는 만큼 경제적인 이득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탄탄대로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더글러스 베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화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적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첨단 엔진 개발과 관련된 과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는데요. 베리 연구원의 말대로 초음속 전투기용 항공 엔진 소재 개발은 2000도 이상의 고온도 버텨낼 수 있게 하는 복잡한 기술을 요합니다. 우리보다 일찍 자체 엔진 개발에 성공한 중국도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직 미국 등 서구 국가 엔진의 성능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한화의 이광민 부장은 포드가 페라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하지만 시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무리일 거라 생각했던 페라리에 도전했기에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포드처럼 한화도 이를 성공시켜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한화만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 항공산업 전반의 발전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한화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